어느덧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고 함께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남들은 권태기니 뭐니 하며 시들해질 시기라고 말하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말 같았다. 나는 여전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보다 먼저 일어나 정갈하게 아침을 준비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안도이자 행복이었다. 우리 집은 늘 평온했고 그 평온함의 중심에는 언제나 아내가 있었다. 아내는 참 섬세한 사람이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온도에 예민한지 귀신같이 알아채곤 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나를 위해 정성껏 다린 셔츠를 준비해 두었고 넥타이를 매줄 때면 항상 특유의 은은한 향기가 내 코끝을 감싸곤 했다. 그 향은 아내가 5년 전 우리 결혼식 날부터 고집해온 브랜드의 향수로 이제는 그 향기가 곧 우리 집의 온도이자 아내라는 사람의 상징이 되었다. 가볍고 싱그러운 화이트 플로럴 계열의 향. 그 향기를 맡으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차분해지고 하루를 시작할 힘을 얻곤 했다. 오늘도 회의 많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요. 아내는 넥타이를 다 매주고 나면 항상 다정하게 내 뺨을 톡톡 건드리곤 했다. 그 사소한 스킨십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녀는 알까? 아내는 나를 깊이 신뢰했고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아니, 사실 신뢰를 넘어선 절대적인 믿음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가 세상의 전부였으니까. 아내는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기도 했다. 요즘 들어 체력을 관리하겠다며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마저도 꼼꼼한 성격답게 매일 일정한 시간에 운동을 다녀오곤 했다. 헬스장 트레이너와도 꽤 친해진 모양인지 가끔 그 사람에 대해 언급할 때면 아내의 표정이 꽤 밝아지곤 했다. 나는 그저 아내가 즐겁게 운동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별다른 의구심을 갖지 않았다. 오히려 아내의 삶에 활력이 생긴 것 같아 내심 기쁘기까지 했다. 우리의 평화는 견고했다. 나는 아내가 챙겨준 커피를 들고 문을 나설 때마다 오늘도 이 평온함이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어쩌면 그 믿음이 나를 더 무디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아내는 평소처럼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를 내밀었고 나는 익숙하게 팔을 끼워 넣었다. 아내가 내 옷매무새를 만져주기 위해 내 품으로 바짝 다가왔다. 늘 맡아왔던 그 익숙한 화이트 플로럴 향기가 공기 중에 퍼졌다. 나는 자연스럽게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고 말하려 했다. 그런데 순간 묘한 기운이 나를 스쳤다. 분명 아내의 몸에서 나는 향인데 그 익숙한 꽃향기 밑바닥에서 아주 낯설고 이질적인 무언가가 미세하게 피어올랐다. 평소에 부드럽고 달콤한 향과는 전혀 다른 깊고 묵직한 계열의 향이었다. 쌉싸름하면서도 끝이 날카롭게 갈라지는 듯한 건조하고 독한 나무 향. 그래, 샌다로드였다. 아주 진하고 진득한 샌다로드 향이 아내의 옷깃 안쪽에서 훅 끼쳐왔다. 이건 내가 아는 아내의 향수가 아니다. 아내가 즐겨 쓰는 제품 라인에는 이런 무거운 우디 계열의 향은 존재하지 않았다. 내 심장이 아주 잠깐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자기야. 오늘 향수 바꿨어? 아니면 다른 향이 나는데? 내 물음에 아내의 손길이 아주 짧은 찰나,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움찔하며 멈칫했다. 나는 내 착각이기를 바랐다. 그저 아침의 착각이거나 오늘따라 유독 짙게 느껴지는 공기 중의 냄새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내는 평소와 달리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은 채 서둘러 뒤로 물러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어 보였다. 글쎄, 운동하러 갔다가 헬스장에 누군가 뿌린 향수가 섞였나 봐. 왜 그렇게 예민해? 얼른 다녀와. 아내의 대답은 너무나 평온했고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셔츠 깃에서 올라오던 그 쌉싸름하고 날카로운 샌다로드 향기는 내 코끝에 여전히 진하게 박혀 도무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우리 사이에 견고했던 평화 위로 검은 먹물을 한 방울 떨어뜨린 것만 같은 불길한 징조였다. 나는 넥타이를 고쳐매는 척하며 아내의 눈동자를 살폈다. 그 안에는 내가 알던 순수함과 다정함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이를 알 수 없는 서늘함이 그 샌다로드 향기처럼 서려 있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다. 집을 나서는 내 발걸음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거웠다. 내가 모르는 혹은 내가 보지 못했던 그 낯선 향기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그 쌉싸름한 나무 냄새가 자꾸만 내 뇌리에 박혀 하루 종일 나를 괴롭힐 것만 같은 기분 나쁜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내에게서 나던 익숙한 향기가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다. 늘 포근하고 안정감을 주던 그 은은한 꽃향기 사이로 이름 모를 낯선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 바꾼 섬유유연제나 사무실의 향 때문이라고 애써 치부하려 했다. 하지만 그 낯선 향은 단순한 일회성 잔향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채취가 옷감 사이사이에 강제로 스며든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진하고 노골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즈음부터 아내의 귀가 시간도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프로젝트 기한이 당겨졌어. 상사분과 급하게 미팅이 잡혔어. 처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열심히 사는 아내를 존경했기에 의심이라는 단어는 내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을 여는 아내의 모습에서 나는 예전의 그 편안함을 더 이상 느낄 수 없게 되었다. 아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곧장 욕실로 직행했다. 물소리가 들리기 전까지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만히 그녀의 뒷모습을 관찰하곤 했다. 어딘가 초조해 보이는 어깨,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서둘러 숨기듯 세탁바구니 깊숙이 밀어넣는 옷가지들. 모든 것이 평소와는 미묘하게 달랐다. 가장 신경 쓰이는 변화는 휴대폰이었다. 예전에 아내는 집에서 휴대폰을 아무데나 던져두곤 했다. 내가 가끔 그녀의 휴대폰을 빌려 무언가를 검색해도 전혀 개의치 않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달랐다. 화장실을 갈 때도, 심지어 부엌에서 물을 마실 때도 휴대폰을 항상 손에 쥐고 있었다.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화면을 즉각적으로 뒤집어 놓는 그 민첩한 손놀림을 보며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껴야 했다. 누구한테 온 연락이야? 라고 가볍게 물어보면 아내는 잠시 멈칫하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어색하게 웃어넘겼다. 그 찰나의 정적, 그리고 나를 곧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던 그 서늘한 눈빛이 가슴 한구석에 묵직한 돌덩이처럼 박혔다. 우리의 대화는 점점 겉돌기 시작했다. 나는 아내의 일상을 공유받고 싶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하루를 철저히 비밀로 감추려 했다. 나는 점점 집안에서조차 고립되는 기분을 느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라는 성이 아주 작은 균열로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만 같았다. 불안함은 불신으로, 불신은 다시 나 자신을 갉아먹는 예민함으로 변해갔다. 나는 아내의 뒤를 캐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내 직감은 이미 진실을 향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아내는 여느 때처럼 피곤한 기색으로 식탁에 앉았다. 나는 문득 그녀의 손목을 보게 되었다. 우리 결혼 3주년을 기념하며 내가 큰맘 먹고 선물했던,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던 그 시계가 없었다. 손목이 허전해 보였다. 당신 시계는 어디 갔어? 항상 차고 다녔잖아. 내 질문에 아내는 잠시 숟가락을 든 채 멈춰섰다. 그리고는 아주 태연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그거 며칠 전에 잃어버렸어. 너무 속상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그래서 새로 하나 샀어.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덤덤하게 밥을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한 채 식탁 구석의 텅 빈 공간만을 집요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떨리는 손끝과 도망치듯 시선을 피하는 그 차가운 얼굴에서 나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직감했다. 의심은 마치 소리 없이 번지는 곰팡이 같았다. 한번 눈에 띄기 시작하자 평온했던 우리의 일상은 순식간에 기괴한 불협화음으로 변해버렸다. 아내가 외출하고 돌아온 뒤의 공기,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짧은 눈빛, 그리고 왠지 모르게 서늘해진 침실의 온도까지. 모든 것이 나를 향해 너만 모르고 있다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내 안의 믿음은 점점 얇아져 이제는 종이장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아내는 평소보다 일찍 잠이 들었다.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거실로 조용히 걸어 나왔다. 식탁 위에 놓인 그녀의 스마트폰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평소라면 절대 꿈도 꾸지 못했을 일이었다. 하지만 심장이 귓가에서 요동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패턴을 풀고 화면을 훑어내렸다.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기록, 심지어는 삭제된 항목들까지.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 속에서 샅샅이 뒤졌지만 그 어디에도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흔적은 없었다. 깨끗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깔끔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일 정도였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저 우연히 섞인 향기였을지도 몰라.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안도하려 애썼다. 하지만 머릿속 깊은 곳에선 경고등이 꺼지지 않았다. 아내는 나보다 훨씬 치밀한 사람이었다. 내가 이런 의심을 할 것조차 예상하고 철저히 대비했을 가능성, 그 서늘한 가능성이 내 목덜미를 휘감았다. 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서랍장을 열었다. 화장대 구석, 옷장 깊숙한 곳, 아내가 아끼는 가방 안쪽까지. 혹시라도 숨겨진 쪽지나 영수증이라도 있을까 싶어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된 수많은 사진이 떠올랐다. 최근 며칠간 아내가 회사 동료들과 찍은 사진들 속에서 무언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다시 거실로 나가 휴대폰을 켰다. 아내의 일상은 사진 속에 박제되어 있었다. 회식 자리, 사무실에서의 점심시간, 프로젝트 워크숍 현장까지. 사진 속 아내는 한결같이 밝게 웃고 있었다. 내가 사랑했던 그 해사한 미소, 그 옆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함께였다. 그런데 사진을 넘기던 내 손가락이 멈췄다. 화면을 확대했다. 지난주 금요일 회사 프로젝트 팀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단체 사진 속에서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녀의 왼쪽 손목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그곳엔 아내가 몇 달 전 잃어버렸다며 몹시 속상해했던 나의 빈티지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나는 분명히 기억한다. 그 시계는 내가 처음으로 큰 돈을 들여 샀던 소중한 물건이었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한참을 찾았었다. 왜 저게 아내의 손목에 있는 거지? 아니 잠시만. 나는 사진의 해상도를 최대로 높였다. 화면 속 시계의 얼굴, 즉 유리면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시계 유리판 정중앙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V자 모양의 스크래치가 나 있었다. 작년 여름 내가 실수로 돌기둥에 부딪혔을 때 생긴 흉터였다. 세상에 똑같은 시계는 많아도 저 위치에 저런 모양의 흠집이 있는 시계는 오직 내 것뿐이다. 이게 왜 너한테 있어? 나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잃어버렸다고 했던 시계가 회사 동료들과 찍은 사진 속 아내의 손목 위에서 버젓이 빛나고 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내는 언제 어떻게 이 시계를 되찾은 것일까? 그리고 왜 나에게는 말하지 않은 것일까? 불길한 예감이 온몸의 세포를 타고 퍼져나갔다. 이 시계는 아내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그녀가 차고 있는 걸까? 설마 이 시계를 찾은 사람이 아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라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 인물들을 하나씩 다시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제야 비로소 보이지 않던 진실의 파편들이 기괴한 형상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의심은 곰팡이처럼 아주 작은 틈만 있으면 순식간에 마음 전체로 번져나갔다. 지난 며칠 동안 나는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마치 현미경으로 관찰하듯 지켜보았다. 아내는 여전히 아침마다 향긋한 커피를 내리고 정갈하게 옷을 입었으며 나에게 다정한 미소를 건넸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내 심장은 매일같이 덜컥거렸다. 휴대폰을 뒤져봐도 깨끗한 로그뿐인 것이 오히려 더 소름 끼쳤다. 누군가 작정하고 흔적을 지운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일까? 답답함에 숨이 막힐 것 같아 나는 오늘 결국 행동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오후 6시, 회사를 나서는 아내의 뒷모습을 몰래 따라갔다. 평소라면 퇴근 직후 곧장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을 사람이다. 하지만 오늘 아내는 익숙한 퇴근 경로를 벗어나 골목길을 가로질렀다. 나는 거리를 두고 그녀의 뒤를 쫓았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릴 정도로 긴장됐다. 제발 그냥 쇼핑을 가거나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이길. 속으로 수없이 빌고 또 빌었다. 하지만 아내가 향한 곳은 호텔도 화려한 번화가도 아니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곳은 내가 매주 2번씩 땀을 흘리며 운동하는 바로 그 피트니스 센터였다. 설마 여기서 운동을 시작한 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내는 평소 운동을 즐기는 편이 아니었다. 오히려 숨이 차는 활동을 극도로 꺼리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하필 내가 다니는, 그것도 매번 같은 시간대에 운동하는 곳이란 말인가?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센터 입구 맞은편 어두운 가로등 뒤로 몸을 숨겼다. 아내는 망설임 없이 센터 안으로 들어갔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뒷모습은 아주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다가가 내부를 살폈다. 운동기구들이 놓인 넓은 공간은 평일 저녁이라 다소 한산했다. 멀리서 아내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런데 아내가 향한 곳은 탈의실이 아니었다. 그녀는 센터 구석에 있는 상담실 쪽으로 미끄러지듯 걸어갔다. 나는 숨을 죽이고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곳에서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잔인한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다. 상담실 문이 열리고 평소 내가 다니는 센터의 트레이너가 나타났다. 그는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을 뽐내며 문 앞에 서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내는 나를 볼 때보다 훨씬 더 밝고 가식 없는 환한 웃음을 터뜨리며 그 남자에게 다가갔다. 트레이너는 자연스럽게 아내의 허리를 감싸주었고 아내는 전혀 거부감 없이 그의 가슴팍에 몸을 밀착했다. 둘은 마치 세상에 둘만 남은 것처럼 은밀하고 다정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눈을 깊게 맞추고 있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믿어왔던 아내의 얼굴에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설고 매혹적인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그건 사랑에 빠진 여자의 얼굴이었다. 내 발밑에 땅이 꺼지는 듯한 현기증이 밀려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히며 배신감이라는 이름의 독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어둠 속에 박힌 채 그들의 역겨울 정도로 다정한 미러를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내의 등 뒤로 밤 공기가 차갑게 밀려 들어왔다. 거실의 은은한 조명 아래 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아내의 표정을 살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차분한 표정,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카락. 하지만 내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뛰고 있었다. 오늘 나는 그 헬스장에서 그녀가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내가 매주 땀을 흘리며 운동하던 바로 그 공간에 아내가 왜 아무런 말도 없이 드나들고 있는 것일까? 오늘도 늦었네. 운동 다녀온 거야?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평소의 말투를 유지하며 물었다. 아내는 현관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나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덤덤하게 대답했다. 응,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몸이 좀 굳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잠깐 들렀어. 왜? 내가 늦는 게 그렇게 신경 쓰여?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이질감이 느껴졌다.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웃어 보였다. 아니, 그저 당신이 너무 피곤해 보여서 걱정돼서 그렇지. 어제도 늦었잖아. 오늘은 좀 일찍 올 줄 알았지. 아내는 귀찮다는 듯이 한숨을 짧게 내쉬며 옷을 갈아입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내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불안과 의구심을 애써 억눌렀다. 5년 동안 함께 살면서 나는 그녀의 모든 행동과 표정을 다 안다고 자부해왔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여자는 내가 알던 사람인지 아니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을 쓴 타인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아내는 가끔 나의 지나친 관심이나 질문을 구속으로 치부하곤 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자신의 피로를 방패로 삼았다. 여보, 우리 사이에 비밀은 없기로 했잖아.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야. 운동이 그렇게 즐거워? 내 질문에 그녀는 방 문턱에 서서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피로, 그리고 무언가 들키지 않으려는 서늘함이 서려 있었다.
당신 요즘 왜 이래? 회사 일만으로도 지쳐 죽겠는데 집에 와서까지 이런 신문 같은 질문을 들어야 해?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건지 모르겠네. 적당히 좀 해. 나 너무 피곤해서 씻어야겠어. 그녀는 차갑게 말을 내뱉고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려 퍼졌다. 나는 멍하니 식탁 위에 놓인 그녀의 가방을 바라보았다. 평소라면 절대 열어볼 엄두도 내지 않았을 물건이지만 지금 내 손끝은 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 가방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그녀가 저토록 필사적으로 방어하는 것일까? 화장실에서 물줄기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가방 곁으로 다가갔다.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다. 가방 지퍼를 아주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게 열었다. 안에는 화장품 파우치와 지갑, 그리고 헝클어진 운동복이 들어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이를 뒤적였다. 그러다 가방 깊숙한 구석에서 낯선 카드를 하나 발견했다. 내가 다니는 헬스장과는 다른 곳의 회원증이었다. 그런데 그 카드에 적힌 이름은 내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낯선 남자의 이름. 그리고 그 카드를 손에 쥐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진하고 강렬한 향기가 훅 끼쳐왔다. 그것은 평소 아내가 즐겨 쓰던 가벼운 꽃향기가 아니었다. 남성적이면서도 묵직하고 아주 농밀한 느낌의 나무향, 샌다로드 향이었다. 아내의 몸에서 종종 희미하게 풍기던 바로 그 냄새가 이 카드에서 진동하고 있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그 차가운 플라스틱 카드를 움켜쥐었다. 화장실 물소리가 멈추고 밖으로 나오려는 아내의 발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아내의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통제라는 단어. 그 말이 내 가슴을 비수로 찔렀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쌓아온 신뢰가 고작 그 한마디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며 그녀를 달랬지만 심장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무작정 헬스장으로 향했다. 평소라면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나는 헬스장 입구의 구석진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오후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익숙한 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아내의 차였다. 그녀는 내릴 때부터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짙은 화장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평소 회사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 스타일이었다. 그녀는 헬스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뒤를 따랐다. 헬스장 안은 한산했고 저 멀리서 활기찬 음악 소리와 함께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의 담당 트레이너 강민우였다. 그는 지난 3년간 내 몸을 관리해주며 때로는 형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남자다.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민우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이상했다. 단순한 고객과 트레이너의 관계가 아니었다. 아내는 익숙하다는 듯이 민우의 허리에 손을 얹었고 민우는 망설임 없이 아내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3년 전 아내가 자기 몸이 좀 약해진 것 같아. 내가 아는 정말 실력 있는 트레이너가 있는데 소개해줄까? 라며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게 시작이었다. 나의 건강을 챙겨주던 아내의 따뜻한 배려가 사실은 그 남자와 내 공간에 발을 들이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했다.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유리창 너머로 그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뇌리에 새겼다. 그들은 PT존으로 이동해 운동을 시작하는 듯 보였으나 곧장 기구 구석으로 숨어들어 서로의 얼굴을 만지며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민우는 거침없이 아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고 아내는 그 품에 기대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표정, 결혼 생활 내내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오직 나만을 향해 주길 바랐던 그 순수한 환희, 그것이 지금 내가 가장 믿었던 남자에게 향하고 있었다. 그 순간 민우가 웃으며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 올렸다. 나는 창문을 뚫고 들어갈 기세로 눈을 부릅떴다. 그의 손목, 그곳에 감겨있는 것은 분명히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우리 결혼 3주년 기념일에 아내가 내게 선물했던 바로 그 시계였다. 나는 분명히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두었었다. 어느 날 사라진 그 시계를 찾으며 아내와 함께 얼마나 애를 태웠던가. 자기야, 어디 흘린 거 아니야? 정말 아까운데 어떡해? 라며 나를 위로하던 아내의 그 입술이 지금은 저 남자의 목에 닿아 있었다. 나는 손이 떨려 더 이상 벽을 짚고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배신감은 분노를 넘어선 혐오로 변해갔다. 그들은 마치 이 세상에 둘뿐인 것처럼 세상 모르고 웃고 떠들었다. 그런데 그때 민우가 내 쪽을 힐끗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다시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러자 아내가 고개를 돌려 내 쪽이 아닌 내 헬스장 구석 어둠 속을 향해 정면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그것은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누군가를 철저히 비웃고 조롱하는 듯한 서늘한 미소였다. 마치 내가 여기 숨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내 숨소리가 거칠어지자 그들은 더욱 가까이 밀착했다. 나는 깨달았다. 이 지옥 같은 연극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저 두 사람의 비열한 미래였다는 사실을. 나는 내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내 망막에 박힌 그들의 다정한 모습은 너무나도 선명해서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거대한 조롱이었음을 나는 왜 지금에서야 알게 된 것일까? 내 인생이 통째로 짓밟히고 있었다. 헬스장 입구의 유리문 너머로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 내 몸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버렸다. 그동안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머릿속은 놀랍도록 차분해졌다. 내가 믿었던 사람, 내 몸의 변화를 가장 잘 알고 내 건강을 책임지던 그 트레이너와 내 아내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쇳덩이가 부딪히는 소음 사이로 그들의 웃음소리가 이질적으로 들려왔다. 나를 발견한 트레이너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지만 그는 이내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당황하는 대신 오히려 태연하게 나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어깨에 걸쳐진 수건의 향기, 그것은 며칠 전 아내의 옷에서 났던 바로 그 독한 섬유유연제 냄새였다. 형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오늘은 운동 안 오시는 날 아니었습니까? 그가 짐짓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를 추궁하듯 물었다. 나는 그를 빤히 응시했다. 그는 내 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무엇을 하는지 내 모든 루틴은 그의 머릿속에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었다. 그는 내 신뢰를 먹고 자란 뱀처럼 그 정보를 역으로 이용해 나를 조롱하고 있었다. 너희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내 질문은 낮고 떨렸다. 그때 뒤편에서 아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아내의 태도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당황하거나 변명하는 기색은 없었다. 그녀는 내 앞에 서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낡고 지루한 옷을 보는 듯한 경멸 어린 시선이었다. 자기야, 사람 피곤하게 좀 하지 마. 매번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사람 숨 막히게 할 거야? 당신이 그러니까 아니, 내가 당신한테 진절머리가 나는 거야. 그녀의 말투에는 더 이상의 숨김이 없었다. 오히려 나를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눈치 없는 방해꾼으로 몰아세우고 있었다. 5년이라는 세월이 그저 하룻밤의 실수로 지워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보았던 그녀의 따뜻함이 모두 연기였던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내 앞에서 당당히 트레이너의 팔을 잡았다. 그것은 명백한 도발이자 선전포고였다.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거실에 앉아있을 때 진동이 울렸다. 트레이너였다. 화면 속 사진을 확인한 순간 내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사진 속 배경은 다름 아닌 우리 집 침실이었다. 내가 출근하고 비어있던 그 공간에서 그들은 가장 자연스럽고 친밀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 보냈다. 그 아래로 이어진 메시지는 비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형님,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이제 잘 아셨죠? 조용히 계시는 게 좋을 겁니다. 괜히 소란 피우다가 당신이 가진 모든 것 잃고 싶지 않다면요. 내일도 평소처럼 웃으면서 지내길 바랄게요. 헬스장 안은 평소처럼 쇠냄새와 땀냄새가 뒤섞여 텁텁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공기가 마치 목을 조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거울 너머로 보이는 아내와 트레이너. 그 둘의 사이에는 내가 결코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견고한 벽이 서 있는 것 같았다. 지난 5년간 내가 알던 아내의 얼굴, 내가 믿었던 트레이너의 미소, 그 모든 것이 가짜였다는 사실이 뇌리를 스칠 때마다 심장이 날카로운 파편에 찔리는 듯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인내심이라는 둑이 거칠게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덤벨을 바닥에 내려놓고 성큼성큼 그들에게 다가갔다. 운동기구들에 가려져 있던 우리 사이의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졌다. 아내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흔들렸고 그 옆에 서 있던 트레이너는 짐짓 여유로운 척 어깨를 으쓱하며 나를 쳐다봤다. 그는 마치 내 행동을 예상했다는 듯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머금고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래? 아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내 앞을 막아섰다. 평소에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를 귀찮은 벌레 보듯 하는 경멸만이 가득했다. 트레이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오며 내 어깨를 툭 쳤다. 회원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하죠. 운동하시다가 흥분하신 모양인데 일단 진정하시죠. 그가 내 가슴을 손가락으로 꾹꾹 찌르며 의도적으로 나를 자극했다. 그의 눈빛은 명확했다. 내가 먼저 주먹을 휘두르길 바라고 있었다. 내가 이성을 잃고 그를 치는 순간 나는 이 좁은 헬스장에서 아내를 괴롭히고 트레이너를 폭행한 파렴치한 가해자가 될 테니까. 내 혈관 속 피가 뜨겁게 끓어올랐다.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심호흡을 했다. 그의 뻔한 덫에 걸려들 수는 없었다. 주변에서 회원들이 하나둘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트레이너는 더욱 대담하게 내 귓가에 다가와 속삭였다. 어쩔 거야?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이미 늦었어. 그녀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야. 그의 도발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차갑고 건조한 증오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미리 준비해둔 작은 녹음기와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바닥이 아닌 그들의 눈앞에 있는 벤치 위에 나란히 올려두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지?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들이 호텔방에서 그리고 이 헬스장 탕비실에서 나눈 미래의 증거들이 그 더럽고 추악한 대화들이 헬스장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동시에 서류 봉투를 열어 그들 앞에 흩뿌렸다. 그 안에는 우리 부부의 공동 명의로 된 재산들을 아내가 몰래 빼돌리려 했던 거래 내역서와
그 트레이너에게 거액의 이체 내역이 담긴 계좌 명세가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폭력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주변의 웅성거림이 소음처럼 멀어졌다. 트레이너의 얼굴에서 그 거만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아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굳어버렸다. 나는 그들의 일그러진 표정을 하나하나 눈에 새기며 이제 막 시작된 진짜 복수의 서막을 예고하듯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제 누가 이 상황을 감당해야 할지 똑똑히 봐. 체육관에서의 그 소란스러웠던 마지막 밤 이후 내 일상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접어들었다. 누군가는 내게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박살내지 않은 것이 바보 같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를 짐승처럼 몰아세워 폭력범으로 만들려던 그 트레이너의 비열한 눈빛을 보았을 때 오히려 나는 기이할 정도로 차분해졌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아내가 아니라 그들의 거짓말 속에서 썩어가던 나의 존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짐을 쌌다. 아내는 이미 나보다 먼저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내가 무엇을 할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혹은 전혀 상관없다는 듯 차갑게 나를 응시했다. 우리가 5년간 쌓아왔던 그 견고했던 신뢰와 따뜻했던 저녁 식탁의 온기는 이미 오래전에 증발해버린 뒤였다. 나는 단 한마디의 변명도 분노 섞인 고함도 지르지 않았다. 그저 내가 아끼던 물건 몇 개와 담담하게 챙긴 짐 가방이 전부였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아내가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려다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다. 그 문소리가 우리의 5년을 닫는 마지막 마침표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녀는 그 트레이너와 함께 내 삶에서 지워졌고 나는 낯선 동네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처음 한 달은 지옥 같았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던 그녀의 향수 냄새가 옷장 구석에서 환각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퇴근길에 습관적으로 그녀가 좋아하던 디저트를 사러 가려다 멈추곤 했다. 배신감이라는 감정은 무서운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왔던 과거의 모든 기억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내가 사랑했던 아내의 미소가 사실은 그를 만나러 가기 전에 치밀한 연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밤마다 나를 날카로운 유리조각 위를 걷는 듯한 고통으로 밀어넣었다.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리만치 무심하게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원룸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이 조금씩 따스해질 무렵 나는 서서히 나만의 삶을 되찾기 시작했다. 더 이상 그들의 안부를 묻지 않았고 트레이너의 SNS를 염탐하는 일도 멈췄다. 대신 나는 나를 위한 운동을 다시 시작했다. 예전처럼 근육을 키우기 위한 강박적인 운동이 아니라 헝클어진 내 마음을 다잡기 위한 명상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에서는 이전에 그 희미하고 섬세했던 혹은 순진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조금 더 단단하고 냉철한 타인이 서 있었다. 어느덧 1년이 지났다. 나는 지금 새로운 도시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흉터가 되어 내 마음 어딘가에 자리 잡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상처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믿는다. 나는 이제 내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오롯이 나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하지만 가끔 비가 오는 밤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서로를 신뢰하며 지내는지 문득 궁금해질 때가 있다. 내가 선택한 이 고요한 도망과 철저한 단절이 과연 완벽한 승리였을까? 아니면 나는 그저 비겁하게 숨어버린 것에 불과했을까? 이제 모든 정리가 끝난 지금 나는 내 안에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질문을 다시 꺼내어 본다. 그날 나는 복수 대신 침묵과 이별을 택했다. 내가 아는 모든 진실은 오직 나만이 간직한 채 그들에게는 그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남편으로 남았다. 만약 당신이 내 자리에 서 있었다면 어땠을까? 상대의 파멸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진흙탕 속으로 뛰어들어 그들의 추악한 이면을 세상의 폐해바에 폭로하고 시원하게 복수했을까? 아니면 나처럼 조용히 등을 돌려 자신만의 평온한 일상을 찾아 떠났을까? 만약 당신이라면 그 모욕을 참아내는 인내와 모두를 무너뜨리는 파괴 중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게 된다.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는가?